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돌아섰다는 얘기일까요? 한편 오늘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가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 아닙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데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죠.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논란이 대상이 됐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저 20여 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표결하는데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 그리고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부결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설명이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게 이제 패러디처럼 몰렸는데 마치 영화의 그 장면 아닙니까? 똑같네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오늘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의 이유를 말해봐요. 듣고 보니까 대화가 비슷하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 스피드 OX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체포동의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어제 현장에 계셨죠? 전재수 의원께서는. 전재수 의원께서만 이거는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다른 세 분께서는 아니라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전재수 의원님,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O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세모가 없어서 O로 했는데요.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100% 전적으로 한동훈 장관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확인해봤던 그 대목이 특히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비롯해서 어.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범죄 구성 요건을 다 충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알파가 증거와 물증인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 증거와 물증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 뿐만 아니고 20명 돈봉투 받은 의원을 특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청에 말하자면 출입했던 CCTV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는데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29명의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20명이라 그러고 어디 찌라시에는 또 뭐 1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CCTV를 통해 가지고 29명의 출입 기록을 지금 이제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치 20명을 특정을 하면서 범죄자로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법행정의 법집행부처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에 오셔가지고 체포동의안 제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혐의에 대한 내용 또는 도주와 증거 인멸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치적 주장을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저희에게 약간 말 그대로 모욕감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듣고 있으면서 저분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발언이지 행정부에 소속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의 제한 설명을 하러 온 말하자면 장관으로서는 하셔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그런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미경 전 의원, 전 최고위원께서는요, 일단 한동훈 장관 다시 아니다, X를 고르셨어요. 말씀하시죠. 아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정치하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 때문인가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말 또는 어떤 역할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인가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될 때 다 선서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표하고 일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은 본인들 정당에서 다 증거를 들이댔던 거예요. 아니 이정근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사람의 핸드폰 녹음이 다 되어 있는 거 다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한동훈 장관 내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거 수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국회의원이라고 봐줍니까 막?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체포 동의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돈봉투 선거에서 돈 돌리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체포에 동의해주고 적어도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놓고서 괜히 핑계대고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 때문에 정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핑계는 통하지도 않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 핑계를 댔었어요. 무슨 부스럭거리는 뭐 소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관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요, 표결은 끝났지만 이게 후폭풍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반응이 있고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반응 목소리도 영상으로 좀 따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영장 사유 설명을 할 때 그 문제의 20명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의도적인 도발이고 법무장관은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혹은 뭐 유튜버 같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부결의 명분을 사실은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그 워딩이 결국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 삼는 거죠.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죠. 자, 박원석 전 의원님도 한동훈 장관 때문이 아니다라고 X를 고르셨는데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 말 한마디에 휘둘렸다는 건가? 지금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 수명 모형의 뭐 민주당 국회의원 그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본회의장에서 그런 제안 설명 내용이 과한 건 맞습니다. 예. 아직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표결할 자격을 국무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안 설명의 내용과도 좀 무관하고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발언인데 여당에서 나올 법한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국무위원석에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그 지나친 말을 했다 그래서 가결할 거를 부결로 찍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말 몇 마디로 함정을 파가지고 민주당의 정치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민주당을 갖고 놀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더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원래 가결될 거였는데 한동훈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참담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결 결과 나온 거 보세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표 145표,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145표, 거의 한 85%의 민주당 의석수에 비추어서 그 정도 부결표가 나왔다는 건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그 당내의 온정주의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그 결과로서의 방탄 이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혁신입니다. 혁신위원장 한번 선임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그 혁신위를 구성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그리고 김남국 이 코인 사건이고 그래서 긴급 의총, 혁신 의총 열어가지고 혁신이 만들기로 했는데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즉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마저 부결시키면서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다 거짓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담한 상황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 말씀인데요, 지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X,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탓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하나 추가를 좀 하죠. 한동훈 장관이 어제 부결된 뒤에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한 말 중에 진짜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홍석준 의원이 보시기에 어제 부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친명그룹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의 어떤 사전 어떤 정지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명계라든지 또 일부 지금 당 경선에 그 돈 봉투를 송영길 당시 이제 후보로부터 받은 어떤 20명 이상의 어떤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의 어떤 수사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결에 이제 한 표를 이제 던진 거죠. 지금 표를 계산해 보면 저희 당의 115명 의원들 중에서 장관까지 포함해서 114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시대전환 합치면 이제 120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따지고 보면 지금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10몇 분밖에 지금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성표가 두 의원 모두 130대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가결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실망을 했다. 민주당이 이제 진짜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이런 어떤 양심도 이제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회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고 예. 그 양당 모두 지난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그 좀 전에 이제 CG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 가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농내 의원부터 해서 지금 또 네 사람이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연속적으로 4명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과 관련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어제 민주당의 좀 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결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제 부결표를 많이 던졌고 그 진짜 이유는 예. 그 진짜 이유는 친명계는 이재명 방탄 그리고 예. 수명 이상의 관련되는 어떤 분들의 또 부결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이 OX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전재수 의원님께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사이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요, 뭐 어제 한동훈 장관 얘기도 그렇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게 어제 그 부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뭐 수사 진행대로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뭐 영향 받지 않고 쭉 갑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게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분명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언젠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됐죠. 만약입니다.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면 앞선 두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아예 부결돼서 뭐 심사도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게 되면 예. 방탄국회 또 제19 감사기 이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뭐 다 그냥 방탄이라는 단어가 일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런 이제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죠. 예. 그런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래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소하겠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겠죠. 예.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말하자면 녹취록을 비롯해서 증거와 물증, 법리를 가지고 형사사법 절차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사사법 절차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부정이 되거나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 재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별개로 꼭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3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예. 불구속 수사의 원칙,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들이 전혀 특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특정이 돼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거기에 합당한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이것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은 뭐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사는 뭐 진행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도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 인물, 굉장히 지금 논쟁적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보시죠. 아시겠죠, 이제는? 처음에 모르셨다가 이제 저분. 근데 제목 키워드가 불편한 존재네요. 지금 우리에게는 약간 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요. 불편한 존재가 된 바로 그 문제의 발언 있죠. 이분도 그 문제의 발언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그리고 여권에서 나온 반응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묻고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정지를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중국 외교 반응이 있었죠. 우리 보고 반성하라. 자, 지금 윤재옥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하고 싱하이밍 대사는 우리에게 사과하세요. 뭔가 좀 험악하죠. 반성하라, 사과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얘기하면서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 우호 증진 이런 태도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리고요, 이거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태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국민 불쾌합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대통령실 반응도 있고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 나왔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걸 기다린다 뜻으로 보이죠? 그러자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싱하이밍 대사 관련돼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이다, 유감이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관련된 일이 자꾸 화제거리 되면 안 된다. 사실상 어떤 우리가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에서 거절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험악하게 가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자, 그럼요. 홍석준 의원님.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 중국 뭐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안 취겠다 이런 뜻 사실상 밝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중국이 또 보복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뭐 또 보복한다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좀 힘들고, 예. 지금 싱하이밍 그 대사를 보면 저도 좀 아는데 그 한자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형해명입니다. 형해명인데. 형해명.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예.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좀 독특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북한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김일성 대학 가는데 이분은 이제 그 황해도 사리원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사리원 대학. 예. 북한에서 이제 그 이제 외교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뭐 발음이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면 의사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이제 문서로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15분가량 했다는 것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중국 정부와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뒤에 나온 거다, 그거는. 뭐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싱하이밍 대사 단독적으로 저런 행동을 그리고 저런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데 판을 깔아준 이재명 그 대표와 그리고 심지어 그 민주당 그 유튜브로 이제 촬영까지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발언 중에 보면은 상당히 내정 간섭적이고 굉장히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조금 불쾌한 뭐 미국에 베팅하면 뭐 후회한다는 둥,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적자의 원인은 뭐 탈중국 때문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탓이 아니라 다 한국 탓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얘기죠. 지금 중국과 이런 어떤 문제는 지금 중국의 여전한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좀 심한 건데, 앞으로 중국 어떤과의 관계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된 게 중국은 과거에 사드가 됐을 때도 한한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조금 좀 속된 말로 좀 이게 좀 갖고 노는 그런 외교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힘들게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칙을 좀 지키면서 중국과의 좀 올바른 어떤
외교 관계를 좀 정립하는 예. 좀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며칠 동안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국내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한 방송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뭐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부지에 사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대여했는데 뭐 월 한 500만 원씩 수익을 냈다. 근데 이거 세금도 안 냈더라. 근데 외교관 영리 행위는 이거는 협약상 금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된 걸 했다. 더군다나 세금도 안 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측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뭡니까? 1박에 1,000만 원 울릉도서 공짜 숙박. 1,000만 원짜리 숙박이 울릉도에 있나요? 뭐 있었나 봅니다. 울릉도 최고급 숙박시설인데 여기에 묵었다는 건데 무료 숙박 우역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뭔가 아주 비싼 접대를 받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까 중국 외교부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화제거리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어떤 조치에 대한 거절을 하는 입장을 낸 거거든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지금까지 했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뭐 이딴 보도도 있어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우리가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추방 또는 이른바 페르소나 논그라타, 뭐 비호적 인물로 지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가겠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심정적으로는 정말 추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기에는 이제 중국 그 본토에 예,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외교부 입장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 그 아주 고도의 작전을 아마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좀 짜증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굳이 이런 문제가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돌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게. 예. 근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중국 대사를 왜 만나러 갔겠어요? 겉으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했다. 이렇게 예.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과 지금 이 결과, 행위의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 거죠.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일까? 그리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가? 예. 국민을 걱정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그 유튜브 촬영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냥 그냥 이게 비공개적으로 예. 공개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한들 뭐 그냥 들을 수 공개가 안 있잖아요. 되면 뭐 전원처럼만 나오겠죠. 네,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뭐 그것까지 뭐 중국 대사의 입을 막으면서 너 이런 말 왜 했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이 완전히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중국 대사는 기본적인 외교관의 그 도리와 그 절차를 전혀 저는 위반했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예. 그러면 근데 사과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과연 뭐냐 이거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세심하게 이건 가야 돼요. 왜냐? 지금 그 여당 야당 싸우는 거, 그다음에 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마구 공격하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익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사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될지 본인이 그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여당 내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습니다. 제1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민 중국 대사와 같은 그러한 무리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짜장면 한 그릇 얘기까지 나오고요. 뭐 일본 대사, 뭐 가정을 써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있고요. 한편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얘기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잖아요. 약간의 쓴소리를 좀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배팅 이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가 간 해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자리에서 좀 지적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교회담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서툰 거였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다.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아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살짝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못 풀고 있으니 야당에서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온 게 생중계한 것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실수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간히만 못한 대사와의 만찬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사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발언이죠.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만큼은 그 어떤 간섭의 대상도 아니고 또는 뭐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권을 훼손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정말로 이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싱하이밍 대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중국 정부와 사전에 발언의 수위라든지 내용을 다 정해놓고 마침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아예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0%.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제로입니다. 제로.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교 무대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경제 영토를 넓혀왔는데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는 게 믿깁니까? 현대차가 기존의 최근 5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에 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제 영토를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이런 거를 하려고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갔는데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준비된 발언을 그냥 막 폭격하듯이 그냥 해버린.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가 조율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외교 차원의 이게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게 절차와 과정이 쫙 있는데 어디서 어그러졌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제대로 좀 조율이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저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발언을 하려고 사전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저 초청에 응하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안 갔을 거다. 당연히 안 갔죠. 근데 몰라서 간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관주로 찾아갔다 이러는데 찾아간 것이 아니고 초청받아 간 것이죠. 만약에 저런 발언이 준비된 발언을 하려고 그랬다면 저는 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어그러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에 잘못되고 꼬여 있는 부분을 지금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야당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더 씌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습니까? 너무 가치 동맹이라 그래서 미국 편향적이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물건이 팔리는 나라라면, 우리 물건을 사주는 나라라면 설사 우리가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물건을 팔아먹고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라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치 동맹이 아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경제 영토만큼은 지켜내고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그런 국익 외교 중심으로 외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미국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주워들어야지 이것을 외교 정책의 실패를 야당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중국 대사입니다. 이거는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우리나라 외교부 국장 정도가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을 격화시킬 일입니까?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대응도 좀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좀 질문 좁혀보겠습니다. 저 싱하이밍 대사의 15분 낭독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 사실 민주당에서 한 거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사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좀 짧게라도 사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거칠고 미숙했고 그리고 관례에도 좀 어긋나요.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전서열 8위에 대한민국 야당 대표인데 제일 야당 대표니까 의전서열이 높죠. 국장급 공무원인 대사하고 저렇게 마치 무슨 대등한 회동을 하듯이 더군다나 생중계되는 매체 앞에서 마주 앉을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면 그게 다소는 어색하더라도 끊었어야 됩니다. 끊어도 될 만한 상대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그 중국 정도 대사는 위치는 된다. 예, 중국 대사는 끊어도 될 만한 상대고 지금 그 말씀은 과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정파적인 목적이 앞섰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내지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전혀 대비가 안 됐고 현장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싱하이밍 대사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큰 결례를 했지만 이게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개 국장급 공무원에 불과한 대사의 저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가 안 풀리고 있고 그 점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돌아볼 대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여당도 정파적 목적이 앞서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궁지로 몰고 비난할 용도로 반중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좀 절제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 비위와 같은 보도들이 나오는 것도 언론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건 정보기관이나 모종의 어떤 뒷조사 결과가 흘러나와서 알고 있는 뭔가 모종의 어떤 저런 얘기가 보도를 나오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이 저런 졸렬한 외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개 이 국장급 중국 대사가 도발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런 것들을 흘려가면서 외교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지금 이른바 이제 국제 질서에 변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이제 신냉전 질서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냉전 시대하고 다른 건 과거의 냉전 시대는 세계가 두 블록으로 쪼개진 겁니다. 서로 적대적 이 갈등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냉전의 와중에도 각 나라들이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른바 이제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에만 묶이지 않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대한민국이 이 가치 동맹의 최선봉에
최천병이 돼서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그런 외교는 우리 국익의 이 필드를 좀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시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부가 뭐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흘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여의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문이 있다. 예, 이겁니까? 소문이 그러니까 무슨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취재할 때 뭐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좀 해주셨어요. 자, 사실 중국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른바 전랑외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데 전투하는 일이 뭐 늑대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를 사납게 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거든요. 특히 어느 나라가 대만 얘기를 꺼내놓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구 선수 메이시 아닙니까? 이게 중국에 입국하는 모습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공항에서 2시간이나 갇혔다 그래요? 아니 이런 유명 선수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빼주고 뭐 일정 주는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시간을 공항에서 잡아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일인데요. 호주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빅 매치라고. 그런데 메시 선수는 이중 국적이에요. 아르헨티나 국적과 스페인 국적 다 해서 여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날은 스페인 여권을 들고 중국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뭐예요? 얼마 전에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무비자 입국을 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는 당연히 중국도 되겠지 하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비자 안 받고. 근데 입국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거부가 된 거예요. 과거에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 입국한 기억만 갖고 온 거죠. 그냥 잡혀 있었대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결국 해결돼서 들어왔는데 그러자 잡혀 있는 동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만은 중국 아닌가? 나는 대만이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대만은 무비자 되는데 중국에 오르니까 막상 무비자가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대기 입국 통과. 정우석 의원님. 이거 지금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이 굉장히 머쓱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현실과 이상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저 질문을 받은 출입국 관리 담당 직원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거를? 이게 대만이 중국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메시가 저렇게 질문한 취지는 내가 대만 갈 때는 스페인 여권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이 본토인 중국에서는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가 입국하면서 아르헨티나 여권을 내밀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 아르헨티나 간에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중국과 스페인 간에는 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메시가 일부러 스페인 여권을 들고 왔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과거에 본인이 대만 갔을 때 스페인 여권 내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니 같은 중국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내밀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이 정치적으로 하는 주장이고 어쨌든 대만은 대만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지만 현실은 또 다른 거네요.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머쓱한 상황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 나옵니다. 뭐 영상도 있는데요. 보시면요. 메시 선수가 중국의 경찰대 둘러싸여서 굉장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꾸 뭔가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에서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얘기에서 살짝 좀 곁들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한 30시간 벌써 지났네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서울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가 조국 파면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교수잖아요. 물론 저 로스쿨 소속이었는데 이제 직위는 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파면 의결을 했어요, 징계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학금 수수, 딸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제 입시 관련된 내용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위 회부했고요. 그리고 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면 의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벌써 지난해 국정감사니까 뭐 한참 지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조국 교수의 경우는 다른 교수와 달리 지금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일 사건이면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지만 이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옛날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 남아있다는 게 남아있어서 5개는 징계를 못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밟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올라갔고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과거에까지 다 보면서 징계를 할 겁니다. 자, 한참 만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 징계 결정,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의회 나온 뒤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거 성급하고 과도하다, 유감이다, 그리고 즉각 항소하겠다,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한다,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툼의 여지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서울대니까 이게 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일단요. 아무튼 불복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스피드 OX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건 좀 과하고 성급하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걸어주세요. 아, 이번에는 반씩 나왔습니다. 반씩이요. 우선 홍석준 의원님. 일단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당연하죠. 이게 지금 그 직위 해제될 때부터 이제 그 서울대 징계위가 인정을 한 게 장학금 수수라든지 또 전교 위주 교사라든지 뭐 전교 은익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2020년 1월 달에 교수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3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파면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교수 직위 회전을 일단 뭐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뺐는데 교수 신분 자체를 박탈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이 뭐 국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서울대 당시 총장에게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이 교수 뭐 직위 해제를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그게 파면이든 어떻지 간에 이렇게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 측의 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좀 정권 눈치 보기 그런 어떤 게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론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교수 측에서 뭐 행정 소송을 하든지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직위 해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사안만 두고 봐서라도 당연히 이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파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시기가 너무 좀 늦춰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도 있듯이 너무 어떤 그런 어떤 늦춰진 어떤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말씀하시죠. 그 성급한 면이 있죠. 일단 직위 해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파면 여부, 그러니까 이 서울대 징계 절차는 지금 조국 교수가 받고 있는 재판, 즉 사법 절차하고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조국 교수는 지금 본인 그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적어도 항소심 정도가 끝나고 사실심리인 항소심 정도가 끝나고 나서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지금 1심 결과 나왔지만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2심까지는 어쨌든 사실심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 게다가 작년에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징계 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사표 수리도 하지 않고 본인한테 이렇다하게 정확하게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도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파면 결정이 나니까 아마 당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은 각각 역시 OX 다르게 하셨어요. 제가
뭐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아서 시간 한 1분여 정도만 드릴 테니까요. 먼저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아니 너무 늦었죠. 아 역시 왜 그러냐면, 같은 말씀이네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사건을 많이 봐왔는데요. 보통 이제 국립대 교수잖아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바로 파면 절차에 들어가요. 보통 파면이 돼요. 기소가 되면. 예, 보통 기소가 되면.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기소가 되고도 뭐 한참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예,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다른 교수였다면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 딴 사람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미 이 사람 파면됐어요. 다른 서울대 교수가 만약에 기소 정도만 된 상태였다면 바로 파면으로 갔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봐준 거 아니냐.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봐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전재수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이건 성급하고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하나 또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어떻든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정미경 최고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게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단 1%라도 있지 않습니까? 3심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3심제 아닙니까? 이제 1심의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항소가 돼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적으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늦었다.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렇게 보실 뭐 불편한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법의 판단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 1%의 가능성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이 좀 늘어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고 난 뒤에 바로 한 달 있다가 교수 직위를 해제를 했습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파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3심 결과까지 보고서 하는 것이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 보통의 이게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되면 보통 파면을 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보통 만약에 조국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파면이 됐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돼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지위를 회복시키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복직이 가능하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엄청난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오늘 서울대 파면 의결 이게 또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배경이 뒤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누가 봐도 이거는 내년 선거 때 뭘 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끔 입장을 냈고 사진을 공개한 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갈래의 목소리와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그것이 민당이 됐던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뭐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 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나으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치적 방법을 택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꼭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론을 모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세 분의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아니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못 받을 이유 없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 가능해요. 이런 취지 설명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 뭡니까 지금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라고 큰일 났습니다라는 시각. 그리고 한쪽은 꼭 민주당이어야 되나요? 혹시 무소속이나 뭐 다른 출마 안 될까요? 약간 다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총선 출마를 일단 전제로 하고 다들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민주당 조국의 강을 벗어난 줄 알았더니 앞에는 다시 조국의 늪이 나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내년 총선 시점 돼서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출마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공천 신청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 하지 않든 총선의 영향은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는 선거라는 건 게임인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시작을 두고서 민주당과 결부시켜서 정치 공세를 해올 거고. 그렇죠. 엄청난 압박을 하겠죠. 만약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또 다른 엄청난 내용과 갈등의 시작. 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이런 박빙의 승부처 같은 데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열린민주당처럼 더 이제 선명한 색깔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또 다른 민주당이죠.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 하면 민주당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뭐 과거에 조국 사태가 소환되고 문재인 대통령 다시 소환되고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좋을 게 없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스스로 명예 회복의 길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제 총선에 물론 아직 자격이 제한된 건 아니지만 출마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제 억울한 그런 심정을 한편으로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검찰 뭐 법원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확정된 법률적으로 확정된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본인의 명예회복의 길을 정치로 택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자중자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불안합니까? 고맙습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고맙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정경식 교수 이제 병간호를 위해서 접는다 했는데 이제 1호로 딱 올린 게 이제 그 평상 책방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독주를 마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좀 적자다 하는 것을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심장한 뭐 길 없는 길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2012년도 대선 지지를 했고 2015년도 그렇죠. 또 혁신위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약간 이력서 비슷한 내용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적자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할지 뭐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 지지자들 특히 또 친문 세력을 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구심점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어떤 중도적인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또 민주당의 어떤 친문 쪽에서는 또 싫어하는 그런 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좀 새로운 어떤 변수가 좀 생기고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해서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악영향이 더 미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예상이 좀 됩니다. 홍석준 의원의 말씀의 핵심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맙다, 땡큐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어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 민주당이 또 굉장히 격한 내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시각이거든요. 지금 아까 나온 세 분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목소리도 다 다르거든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다음 장면도 민주당에서 약간 좀 목소리에 충돌이 있을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오늘 장면인데요. 오늘 광주 비엔날레 여기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거든요. 행사에. 근데 여기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초청을 얼마 전에 했죠.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계속 안내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모습이요. 자, 이 모습이요.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영상은 아직 안 돼서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세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계속 설명을 하죠. 저렇게 뭔가 자세히 안내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나왔어요.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사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 보고 광주 비엔날레 오니까 이거 좀 초청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한 게 지난 3월인데 그때 초청 당시에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좀 받았거든요. 왜 초청하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드디어 나왔어요. 일제 초청해서 갔거든요. 강기정 시장 혹시 문자 폭탄 엄청나게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받더라도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아, 신경 안 쓴다. 네, 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아니고 광주시장이잖아요. 예. 그럼 광주 비엔날레 시장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 행사가 성공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비엔날레 흥행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그 비엔날레 행사에 오는 게 사실은 행사의 성공 여부를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치와이드도 저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저런 행사가 있구나 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지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저기 안 가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치와이드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다루진 않겠죠. 그렇죠. 예. 벌써 정답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초청에 응해서 저기에 이제 가신 거, 그다음에 이거로서는 그 시장인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죠. 오. 일단은 광주 비엔날레는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주목을 끌었다. 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강기정 광주시장 쪽지 당내에서 또 뭐 이 당원들로부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입니다. 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가지고 강기정 시장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민주당원들이 공격을 한다? 글쎄 그럴 것 같지 않고 설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치와 행정을 좀 분리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뭐 대통령에서 브리핑도 있고 사진이 공개가 돼서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 강기정 시장이 굉장히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모습이라서. 예, 홍석준 의원님. 저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작년 5월 10일 날 이제 그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국회 이제 중앙에 이제 로텐도홀에서 이제 만찬하는데 윤호중 그 당시 원내대표가 하다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있으면서 파한대소를 만찬 때 만나면서 파한대소를 하다가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많이 그랬습니다. 받았거든요. 맞아요. 강기정 시장님도 너무 많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런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작년에요. 자, 다음은요. 여당 얘기거든요. 뭐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앞에 광주시장 나오는데 이번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뭡니까? 뒤끝? 다양성? 뭐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한 얘기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일본 해산물 수출 불가능해질 것. 우리나라 방류 찬성해서는 안 돼.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거든요. 확실히 이게 여당 그리고 정부 입장은 좀 신중하고 약간 조심스럽지만 여기 과감하게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건강권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보였죠. 눈치 안 보고 의견 밝혀 속 시원하는 건 좋은데 혹시 또 좀 뭐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여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고 내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단 이게 한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보니 총선 걱정된다. 대통령 측근들 수도권 버리고 지방을 서울 강북 아닌 강남을 생각하고 있다.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심 인물 안 보인다. 이렇게 할 거면 선대위 빨리 구성해야 된다. 선대위 구성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현행 지도부를 멈추거나 해산하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뭐 오염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자 그러면 누굴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 영상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공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들어보셨는데 앞서서 여기 화면에 이제 이런 입장을 최근에 냈다는 것도 들어보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현 대표에 대한 뒤끝이 남은 겁니까 지금? 근데 저는 그 지금 현재의 여권 내에서 그 여론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감각이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닌가. 순발력이 빠르다. 정치적 순발력이. 그 단지 순발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국민의 마음이나 여론을 읽는 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탁월한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당 내 대체적 기류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를 너무 앞서서 변호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과감하게 여권의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뭐 불가피하다 그게 일본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고 정부도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 절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본인은 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낸 거고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정치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하고 뒤끝이 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너무 없다. 이런 그 비판을 당 안팎에서 받고 있잖아요. 역시 그 점을 또 홍준표 그 시장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측근들마저도 앞다퉈서 좋은 곳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그걸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총선 어떻게 치르냐. 그럴 바에는 빨리 선대위 발족해가지고 리더십 대체하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저게 뭐 뒤끝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저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시 홍준표 시장이 시정을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정치를 읽는 감각은 여전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이 부분이요.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 체제가 최고위원 체제가 있는데 선대위라는 거는 자칫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도부 체제를 지금 아예 해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역할을 끝내고 선대위에 다 넘겨라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뭐 시장은 뭐 특유의 또 뭐 시원한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좀 그리고 또
정치적 또 감각도 굉장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때로는 저희 이제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는 지난번 방금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찾아갔을 때 지금 우리 당 대표를 뭐 옹졸하다 한다든지 당내 또 쓴소리를 엄청나게 그런, 한 거죠.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치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또 사실은 많이 받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은 이제 이제 당이 지금 선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일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저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당협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조만간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사고 당협을 이제 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빨리빨리 이제 선거 대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오염수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일본 국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 얘기 같은데 왜 일본 국회라고 써 있을까요? 일단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있었거든요. 정치 관련 주제인데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그 기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총리님만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젊다고 성일종 의원님 생각하는데 직계 가져가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화된 지역구 저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죠. 아니 정화된 내용만 놓고 따로 보면요. 이게 일본 국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이게 우리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직계 가족 그리고 주민들이 마시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아니 이제 처음부터 들었잖아요. 예.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원이 저런 질문들을 하십니까? 질문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벌써 질문이 이상하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 이상한 걸 지적하셔야죠 먼저. 아니 이게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제가 봤을 때는 마시겠습니다 그 얘기만 그렇게 하시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막 가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이든 아니면 우리 국민이든 누구든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면 무당파 아무 지지하지 않는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류하면 안 된다. 다 거기에 찬성하죠. 방류하면 일단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야, 방류하면 안 돼. 절대 방류해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몰래 방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은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몰래 방류하는 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외교적인 걸 감안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얘기 사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보여드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마시면 안 되죠. 마시면 안 되고요. 젊은 사람이나 뭐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러니까 할 거 없이 연세 드셨으면 연로하시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거 뭐 할 거 없이 마시면 안 되고요. 일본 정부도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방류를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은 이것을 마시는 음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게 이걸 방류를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수 총리 말씀은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도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이 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요 일본 국회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싸우게 이루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걱정 좀 듭니다. 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